아빠, 나 출소했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눈보라가 몰아치는 묘지에서 한 청년이 비석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나 너무 추워, 아빠. 갈 곳도 없고 배도 고프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10조 재벌 강만석 회장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청년이 부르고 있는 것은 바로 20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외아들 강민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거대한 복수국의 서막이 될 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한 기운을 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하늘그룹 본사 로비에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강만석 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회전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수행비서 박 실장이 재빨리 다가가 우산을 씌워드리려 했지만 강만석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강만석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송이가 그의 회색 코트 어깨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감기 드시겠습니다. 차에 오르시죠. 오늘이 며칠이지? 12월 15일입니다. 강만석의 주먹이 서서히 쥐어졌습니다. 20년 전 이날 외아들 강민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차 빼. 오늘은 혼자 간다. 박 실장이 놀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날씨도 이런데 혼자 운전하시면. 빼라고 했어. 강만석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섞였습니다. 박 실장은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만석이 직접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자 김이 서린 창문 너머로 박 실장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강만석은 창문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눈보라를 뚫고 달렸습니다. 강만석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팼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의 얼굴에는 20년 동안 쌓인 외로움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재야, 아빠가 간다. 그의 목소리가 차 안에서 떨렸습니다. 교회의 공원묘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강만석이 차에서 내려 묘지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가파른 산길이 하얗게 덮여 있어 차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강만석이 조수석에서 지팡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운 산길을 한 걸음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후, 후. 거친 숨소리가 차가운 공기 속에 하얗게 퍼졌습니다. 지팡이 끝이 눈 속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중턱에 다다랐을 때 강만석이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때 저 멀리 아들의 묘소 앞에 검은 형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만석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거기 있었습니다. 비석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의 뒷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저게 뭐지? 강만석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낡은 청색 점퍼를 입은 청년이 눈을 맞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은 그의 어깨에는 해진 가방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신발은 밑창이 떨어진 운동화였고 눈에 젖어 질척거렸습니다. 강만석이 인기척을 내려던 찰나 청년이 손에 쥔 낡은 종이 한 장을 비석 위에 올렸습니다. 엄마가 준 약도 보고 찾아왔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옥에서 오늘 나왔거든. 강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년이 주머니에서 미지근해진 팩소주를 꺼내 비석 위에 떨리는 손으로 부어주었습니다. 이것밖에 못 사와서 미안해.
청년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강만석은 그 모습에 압도되어 나무 뒤에서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청년이 비석에 이마를 쿵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았던 설움이 폭발한 듯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진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세상이 안 도와주더라. 아빠라는 단어가 눈보라를 뚫고 강만석의 귀에 꽂혔습니다. 강만석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빠져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나 너무 추워 아빠. 갈 곳도 없고 배도 고프고. 청년이 비석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웅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탈진한 듯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강만석이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알 수 없는 혈육의 이끌림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강만석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충격과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20년 동안 홀로 견뎌온 그리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구냐? 강만석의 희미한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갔습니다. 청년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와 강만석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청년의 눈매가 죽은 아들 민재와 똑같았습니다. 콧날도 입꼬리도 모든 것이 닮아 있었습니다. 강만석이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년도 멍하니 강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냈습니다. 강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청년을 가리켰습니다. 너는. 청년이 재빨리 일어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야, 기다려. 강만석이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강만석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청년이 달려와 강만석을 부축했습니다. 강만석이 청년의 손길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따뜻한 체온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청년이 자신의 낡은 점퍼를 벗어 강만석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병원 가셔야겠어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강만석이 청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썹, 이마 모든 것이 민재였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도윤이에요. 이도윤. 도윤이 강만석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119 불러야겠어요. 강만석이 도윤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그래도 정말 괜찮아. 강만석이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서 죽은 아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도윤이 강만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집에 가세요. 이런 날씨에 혼자 오시면 안 돼요.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었냐? 도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냥 아빠 보러 왔어요. 아빠가 여기 계시나? 도윤이 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저기 계세요. 강만석이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민재의 묘를 가리키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아버지 성함이 강민재예요. 강만석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윤이 바닥에 쓰러져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이는 강만석을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강만석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도윤이 기어가서 강만석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강만석이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도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매가 죽은 아들 민재와 똑같다는 생각에 떨리는 손을 뻗어 도윤의 얼굴을 만지려 했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
저 도윤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도윤이 위급 상황임을 직감하고 강만석을 등에 업었습니다. 자신보다 덩치가 큰 강만석을 억지로 업어 올리자 무릎이 덜덜 떨렸습니다. 병원 가셔야 해요. 꼭 가셔야 한다고요. 눈이 무릎까지 쌓인 비탈길을 내려오며 도윤은 몇 번이나 미끄러졌습니다. 발을 헛디딜 때마다 넘어지며 무릎이 바위에 찧어졌습니다. 아! 도윤이 고통에 신음을 냈지만 강만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핏물이 바지에 배어 나왔습니다. 무릎에서 쓰라린 아픔이 올라왔지만 도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죽으면 안 돼요. 제발요. 도윤이 악을 쓰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강만석이 도윤의 등에서 전해지는 필사적인 온기를 느꼈습니다. 20년 전 어린 민재가 아픈 자신을 업고 뛰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만석이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의 등에서 민재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한 도윤이 강만석을 차 옆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강만석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단축번호 1번. 박 실장님이겠죠? 도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바로 박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이 아니에요.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빨리 오세요. 누구십니까? 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청산공원묘지 주차장이에요. 구급차도 불러주세요. 도윤이 전화를 끊고 강만석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와요. 잠시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길을 뚫고 구급차와 검은 세단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박 실장이 차에서 뛰어내려 강만석에게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구급대원들이 강만석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박 실장이 허둥지둥 구급차에 오르려 하다가 도윤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전화한 분입니까? 네. 할아버지 괜찮으시겠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 실장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이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구급대원이 박 실장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박 실장이 구급차에 오르려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도윤이 숲 쪽으로 뒷걸음질치며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점퍼도 챙기지 못한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경찰 오면 어떡하지? 전과자라고 하면. 도윤이 두려움에 휩싸여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강만석이 의식을 찾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산소호흡기를 때려 했습니다. 그 아이, 눈밭에 그 아이를 찾아라. 강만석이 고함을 질렸습니다. 의료진이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강만석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박 실장, 박 실장 어디 있어? 박 실장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그 아이 어디 갔어? 나를 업고 온 아이 말이야. 아이가 있었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는데. 박 실장이 의아해했습니다. 강만석이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낡은 청색 점퍼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것 봐, 이것 봐. 박 실장이 점퍼를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누군가의 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을 도와준 분이 계셨나 보군요. 찾아. 당장 찾아. 강만석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의사가 말렸습니다. 환자분,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박 실장, 그 아이를 찾아야 해. 박 실장이 즉시 경호팀을 풀어 묘지 근처를 수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가 묻은 낡은 운동화 발자국이 산 아래 버스 정류장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탐문 끝에 박 실장은 도윤이 시내의 허름한 PC방과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박 실장이 찜질방 휴게실 구석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는 도윤을 먼발치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강만석에게 보고했습니다. 찾았습니다. 강만석이 병원복 차림으로 휠체어를 타고 직접 보러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아직 안정이. 상관없어.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의료진이 강만석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강만석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도윤이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을 사서 허겁지겁 먹는 영상이 강만석의 태블릿으로 전송되었습니다. 강만석이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 젓가락질하는 모습에서 독특한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새끼손가락을 드는 버릇이 죽은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민재야, 정말 내 아들이구나. 강만석이 확신에 찬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블릿을 가슴에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아이가 내 손자야? 민재의 아들이라고. 박 실장이 충격에 입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해. 분명 내 핏줄이야. 강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만졌습니다. 화면 속 도윤이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바라보는 순간 강만석과 똑같은 눈매가 드러났습니다. 도윤이 인력사무소 앞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무소 직원이 도윤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전과자는 안 된다니까.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냐. 도윤이 주머니 속 어머니의 유품인 꼬깃한 약도를 꺼내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종이가 너무 낡아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떡하지? 그때 박 실장이 도윤의 뒤를 밟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박 실장은 그가 마시던 종이컵을 조심스럽게 수거했습니다. 국과수 김 박사님께 부탁드립니다. 긴급 감식이요. 박 실장이 전화를 걸어 비밀리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한편 강만석은 도윤의 나이를 역산해 20년 전 아들 민재가 만났던 여인들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실장, 민재가 죽기 전에 만났던 여자들 명단을 다 찾아와. 알겠습니다. 과거 자료를 뒤지던 박 실장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재가 죽기 직전까지 동거했던 여인이 있었고 그녀가 임신 중이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박 실장이 강만석에게 과거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여성과 민재 도련님이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다고 되어 있네요. 강만석이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라졌다고? 왜? 조사해 보니 강진철 부회장님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성을 협박해서 쫓아낸 것 같아요. 강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진철이 그놈이 그때부터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이틀 후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도착했습니다. 박 실장이 결과지를 들고 강만석의 병실로 갔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굵은 글씨로 쓰인 문구가 보였습니다. 친족관계 성립 99.99%. 강만석이 결과지를 구기며 오열했습니다. 내 새끼, 내 핏줄이 저런 시궁창에서 살고 있었다니. 강만석의 통곡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견뎌온 그리움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당장 그 아이를 데려와. 강만석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이 그를 말렸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위험합니다. 무슨 소리야?
강진철 부회장님이 차기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손자의 등장은 도윤군을 표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박 실장의 말에 강만석이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룹 내 후계구도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도윤군을 안전하게 곁에 두면서도 정체를 숨겨야 합니다. 강만석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손자를 지키면서도 가까이 두고 싶었습니다. 그때 도윤은 돈이 떨어져 추운 공원 벤치에서 신문지를 덮고 잠을 청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신문지가 날아갔습니다. 아, 정말. 도윤이 일어나 신문지를 쫓아가다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와 마주쳤습니다. 사내가 도윤에게 다가가 발로 툭툭 쳤습니다. 야, 일어나. 도윤이 잔뜩 경계하며 일어났습니다. 주머니 속의 드라이버를 만지작거리며 사내를 노려보았습니다. 뭐예요? 사내가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강만석 회장님께서 생명의 은인을 찾으십니다. 도윤이 명함을 받아보지도 않고 소리쳤습니다. 사례금 필요 없으니까 꺼지라고요. 그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례금이 아니라 일자리입니다. 숙식 제공하고 월급도 드립니다. 무슨 일인데요? 회장님의 개인 시설 관리와 간병인 일입니다. 어려운 일 아니에요. 도윤이 망설였습니다. 따뜻한 잠자리와 밥의 유혹이 컸습니다. 게다가 묘지에서 만난 할아버지에 대한 묘한 연민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냥 간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회장님이 직접 부탁하셨습니다. 도윤이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검은 세단이 도윤을 태우고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점점 으리으리한 집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하늘그룹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2층 창가에서 강진철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차에서 내리는 도윤을 향했습니다. 저놈 뒷조사해.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강진철이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도윤이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저택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크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곳임을 말입니다. 도윤이 현관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을 부셨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도윤은 압도되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강만석이 도윤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은인에게 빚을 갚게 해다오. 강만석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손자를 만난 기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밥값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강만석의 다리를 덮은 담요를 고쳐 덮어주었습니다. 강만석이 도윤의 따뜻한 손길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별채에 방을 하나 내줄게. 그곳에서 지내면 돼. 감사합니다. 강만석이 도윤에게 당부했습니다.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지내거라. 이 집 사람들이 좀 예민해서.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채로 가는 길에 도윤이 복도에서 강진철과 마주쳤습니다. 강진철이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거짓골을 한 놈이 들어왔네. 도윤이 욱해서 대들려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박 실장이 재빨리 끼어들어 도윤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를 못 드렸네요. 박 실장이 도윤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눈짓했습니다. 도윤이 억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진철이 콧방귀를 뀌며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박 실장이 도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이 누군데요?
강진철 부회장님이세요. 회장님의 조카분이죠. 도윤이 강진철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화려한 식탁에 앉지 못하고 부엌 구석에서 식판에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식당에서는 강진철 가족들이 호화로운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강진철의 아내가 걱정스러운 척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번 겨울을 넘기실 수 있을까 몰라. 강진철이 가짜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일도 점점 힘들어 하시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도윤이 치를 떨었습니다. 재벌가의 냉랭한 분위기가 몸서리쳐졌습니다. 밤이 되어 도윤이 강만석의 침실로 불려갔습니다. 강만석이 침대에 누워 다리를 내밀었습니다. 다리가 아프구나. 좀 주물러 주겠냐? 네. 도윤이 강만석의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강만석이 도윤의 거친 손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많구나. 무슨 일을 했냐? 기계 만지는 거 좋아해요. 고물상에서도 일했고 소년원에서도 배웠고요. 도윤이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소년원이라는 말에 강만석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맞장구 쳤습니다. 기술이 최고지. 사람 손으로 고치는 게 진짜야. 도윤이 난생 처음 받아보는 어른의 인정에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슨 일 하세요? 회사를 좀 해. 별거 아니야. 강만석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원에서 강진철의 아들이 알시카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알시카가 연못에 빠져 고장이 났습니다. 아, 짜증나. 강진철의 아들이 옆에 있던 도윤에게 화풀이했습니다. 네가 재수없게 쳐다봐서 그래. 젖은 알시카를 도윤에게 던졌습니다. 도윤이 화를 참으며 바닥에 떨어진 알시카를 주워들었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니 단순한 침수와 회로 단락이었습니다. 도윤이 머리핀 하나를 꺼내 배선을 응급 처치했습니다. 물기를 털어내고 몇 번 만지작거리자 알시카의 바퀴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강진철의 아들이 멍하니 도윤을 쳐다보았습니다. 침수된 거라 쉬워요. 배선만 다시 연결하면 돼요. 도윤이 알시카를 건네주었습니다. 2층 테라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만석이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내 핏줄이야. 민재랑 똑같아. 박 실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닮으셨네요. 손재주가 타고났습니다. 강만석이 도윤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자긍심이었습니다. 도윤도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 기분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집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강진철이 2층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놈이 뭔데 애들까지 홀리고 다녀? 강진철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네요. 뭔가 수상해요.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어. 강진철 부부가 도윤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만석이 도윤의 기계적 재능을 시험해 보기 위해 창고에 있던 고장난 빈티지 진공관 앰프를 가져왔습니다. 이것 좀 봐줄 수 있겠니? 20년 넘게 고장난 채로 있었어. 도윤이 앰프를 살펴보며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이거 진짜 좋은 거네요. 1960년대 독일제 아니에요? 맞아. 네가 어떻게 그런 걸 알지? 고물상에서 이런 거 많이 봤어요. 한번 해볼게요. 도윤이 창고에 틀어박혀 밤새 작업했습니다. 회로도를 그리고 부품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대체 부품이 없자 직접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앰프에서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강만석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20년 동안 고장이었는데 진공관 몇 개가 나가고 저항이 타버린 거였어요. 직접 만들어서 교체했어요. 도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전자공학 전공이니? 아니요. 그냥 좋아해서 배웠어요. 강만석이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강진철이 못마땅해 했습니다. 도윤이 강만석의 신임을 얻는 것이 거슬렸습니다. 여보, 저놈 그냥 간병인이 아니야. 뭔가 수상해. 강진철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뒷조사를 더 철저히 해봐야겠어요. 다음 날 가사 도우미가 도윤의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 속에서 사진과 낡은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여자 사진과 손으로 그린 약도였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몰래 사진을 찍어 강진철에게 전송했습니다. 사진을 본 강진철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 약도는 과거 자신이 빼앗으려 했던 선산의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죽은 민재의 내연녀 이수진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아들이라고? 살려두면 안 되겠군. 강진철의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강진철이 도윤을 도둑으로 몰아 내쫓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모의했습니다. 5억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놈 방에 숨겨놓는 거야. 그리고 도둑으로 몰면 되겠네요. 며칠 후 도윤이 정원 조명 시설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강진철의 아내가 다가와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천한 것들은 손버릇이 나쁘다던데 내 물건에 손 떼면 손목을 자를 거야. 도윤이 모멸감에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강만석을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일이나 하게 비키세요. 도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화가 난 그녀가 도윤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도윤이 그녀의 손목을 잡고 막아섰습니다. 몸에 손대지 마세요. 도윤의 서늘한 눈빛에 그녀가 기가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감히 나한테. 전과자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도윤이 그녀의 손목을 놓아주었습니다. 이 소동은 곧바로 강진철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강진철이 이를 빌미로 도윤을 공격할 명분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강만석이 상처받은 도윤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힘들지? 저 사람들 때문에. 괜찮아요. 익숙해요. 도윤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조금만 참아라. 강만석이 도윤을 위로했습니다. 왜 저런 사람들과 같이 사세요? 지켜야 할 것이 있어서다. 강만석이 의미심장하게 답했습니다. 강진철은 보안업체 직원을 매수하여 CCTV 일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가오는 강만석의 생일 파티가 도윤을 제거할 기회였습니다. 생일 파티 때 확실하게 처리해야겠어. 강진철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준비는 다 됐어요. 이번엔 확실히 내쫓을 수 있을 거예요. 도윤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저택에서 불안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강만석도 뭔가 음모가 꾸며지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뭔가 수상해. 진철이가 너무 조용해.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강진철의 계획은 이미 완벽하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도윤의 운명을 바꿀 파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파티 전날 밤 강만석이 불면증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도윤이 들어와 강만석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잠이 안 오세요?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져. 괜찮아. 도윤이 익숙하게 강만석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원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어요. 그래, 뭔데? 한 형이 라면을 끓이다가 그릇을 깨뜨렸는데 선생님한테 들킬까봐 풀로 붙였어요. 그런데 뜨거운 라면 부으니까 풀이 녹아서 그릇이 또 깨졌어요. 강만석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국 들켰죠. 그런데 선생님이 더 웃으셨어요. 창의적이라고. 도윤의 이야기에 강만석이 한참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너 같은 손자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강만석이 넌지시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저 같은 손자 있으면 골치 아프실걸요. 전과자의 고졸인데. 도윤이 자조적으로 말했습니다. 학벌이나 전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강만석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도윤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무를 깎아 만든 조각상이었습니다. 강만석의 모습을 본뜬 것이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서재에 있는 상자 좀 가져다 드릴까요? 어제 보니까 무거워 보이던데. 아, 그 낡은 기계 상자 말이냐? 가져다 줘. 도윤이 서재에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태엽 장난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누구 거예요? 내 아들 것이었어.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것들이지. 강만석의 목소리가 쓸쓸해졌습니다. 도윤이 고장난 태엽 로봇을 집어들었습니다. 태엽이 돌아가지 않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윤이 로봇의 뒷면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태엽 스프링이 걸린 것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풀어주었습니다. 태엽을 감자 로봇이 뚜벅뚜벅 걸어나갔습니다. 민재야. 강만석이 헛소리를 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도윤이 당황하며 휴지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강만석이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끝까지 지켜주마. 강만석의 약속에 도윤이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저 할아버지의 정에 감동했을 뿐 그 약속의 진짜 의미는 몰랐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곁에 있는 게 좋아요. 진짜 가족 같아요. 박 실장이 문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다가올 파국을 걱정했습니다. 한편 강진철이 서재 도청 장치를 통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질투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노인네가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어. 유원장 고치기 전에 처리해야 해. 강진철이 금고에서 과거 기록들을 꺼내 태워버렸습니다. 도윤의 친부 살해 사건 당시에 조작된 증거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파티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도윤이 웨이터 복장으로 갈아입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불편한 정장을 입은 도윤을 보고 강진철의 아들이 놀렸습니다. 원숭이가 옷 입은 것 같네. 도윤이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만 참자. 할아버지 생일이니까. 하지만 불길한 기운은 계속 감돌았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강만석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강진철의 시선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 실장, 오늘 조심해. 알겠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파티가 시작되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하루가 드디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들고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도윤이 음료를 나르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녔습니다. 저기 새로운 직원이 있네. 전과자라던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강진철의 아내가 계획대로 5억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자신의 핸드백에서 몰래 꺼냈습니다.
반지가 손바닥 위에서 번쩍였습니다. 도윤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는 별채로 가서 도윤의 침대 매트리스 밑에 반지를 숨겨두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녀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강진철의 아내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내 반지가 없어졌어요. 파티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습니다. 5억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예요. 어떡하죠? 그녀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강진철이 보안팀에게 소리쳤습니다. 외부인부터 수색해. 당장.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습니다. 전과자이자 외부인인 도윤을 의심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도윤이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 아니에요. 저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 수색받을 수 있겠지? 강진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안팀원들이 도윤을 강압적으로 수색했지만 반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없네요. 보안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방을 뒤져봐야 해. 강진철이 사람들을 이끌고 도윤의 별채로 향했습니다. 안 돼요. 제 방은 안 돼요. 도윤이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방이 엉망으로 뒤져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이 뒤집어지고 침구가 흩어졌습니다. 결국 매트리스 밑에서 반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있다. 보안팀원이 반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도둑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강진철의 아내가 도윤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저 아니에요.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도윤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럼 누가 했다는 거야? 하늘에서 떨어졌나? 강진철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전과자는 역시 전과자네. 사람들이 도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때 강만석이 소란을 듣고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윤이 강만석을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회장님, 저 믿으시죠? 정말 안 했어요. 강진철이 강만석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협박했습니다. 경찰 부르면 이 녀석 전과 다 까발려집니다. 회장님, 은인이 전과자 도둑이라고 뉴스에 내보낼까요? 강만석이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도윤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부르지 마라. 강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믿었던 할아버지의 차가운 말에 도윤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나가라고 했어. 강만석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속으로는 가슴이 찢어졌지만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도윤이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무런 짐도 챙기지 않고 저택을 뛰쳐나갔습니다. 도윤이 사라지자마자 강만석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이 달려왔습니다. 강만석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강진철이 쓰러진 강만석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조폭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도윤을 완전히 제거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도윤이 눈보라 속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어. 나 같은 건 믿을 수 없다는 거지. 도윤이 중얼거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강진철의 사주를 받은 조폭들이 탄 승합차가 도윤의 뒤를 천천히 미행했습니다. 차 안에서 조폭 리더가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해. 입 못 열게 말이야. 알겠습니다, 형님. 도윤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계속 보였기 때문입니다. 도윤이 골목길로 방향을 틀어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폭들이 차에서 내려 쇠파이프를 들고 뒤쫓았습니다. 거기서 어디로 도망가냐? 도윤이 쓰레기통을 넘어뜨리고 담을 넘으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도윤이 주변에 있던 깨진 병을 들고 저항하려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깔깔깔, 병으로 뭘 할 건데? 조폭들이 도윤을 에워쌌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고생 많이 했어. 조폭 리더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도윤이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이미 늦었어.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의 신음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조폭 리더가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끝내자. 결정적인 순간 박 실장이 나타났습니다. 날렵한 발차기로 조폭 리더를 쓰러뜨렸습니다. 으악! 조폭 리더가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박 실장이 단련된 무술 실력으로 조폭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도윤군, 정신 차려요. 박 실장이 피투성이가 된 도윤을 업고 자신의 차로 뛰었습니다. 차 안에서 도윤이 희미한 의식으로 물었습니다. 박 실장님, 왜 구해주세요? 회장님이 시키셨습니다. 당신을 지키라고요. 박 실장이 엑셀을 밟으며 답했습니다. 회장님이요? 하지만 저를 내쫓으셨는데 그건 당신을 지키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도윤이 박 실장의 말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이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박 실장이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차를 바꿔 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안전가옥인 허름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강진철이 조폭들의 실패 보고를 받고 분노했습니다. 뭐, 실패했다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놈이 병원을 완전히 봉쇄해. 아버지가 깨어나면 안 돼. 강진철이 이를 갈았습니다. 안전가옥에 도착한 박 실장이 도윤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밤을 샜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을 보며 현실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안전한 곳입니다. 박 실장이 깨어난 도윤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진실을 알 시간입니다. 도윤이 봉투를 받으며 떨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을지 두려웠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가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강만석 마이너스 이도윤 친자관계 성립 99.99%. 도윤이 눈을 의심하며 박 실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장님이 당신의 친할아버지십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내 친할아버지라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실장이 강민재의 죽음과 강진철의 악행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강진철 부회장이 당신의 아버지 강민재 도련님을 죽였습니다. 브레이크를 조작해서요. 우리 아빠를. 왜요? 후계자 자리 때문입니다. 민재 도련님이 있으면 자신이 그룹을 물려받을 수 없으니까요. 박 실장이 과거 기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협박해서 쫓아냈습니다. 당신을 임신한 채로 말이에요. 도윤이 어머니 사진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얼마나 무서웠을까? 슬픔이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도윤의 눈빛에서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회장님은 당신을 살리기 위해 가슴을 치며 연기하신 겁니다. 박 실장의 설명에 도윤이 할아버지의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지키려고. 도윤이 오해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진철, 그 인간 가만 안 둬. 내가 다 갚아줄 거야.
도윤의 목소리에 복수심이 담겼습니다. 지금은 힘이 없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박 실장이 강진철의 이중장부와 블랙박스 원본이 있는 서버실 정보를 건넸습니다. 이걸로 강진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도윤이 자신의 기계적 재능을 이용해 서버실에 잠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보안 시스템쯤이야. 도윤이 청계천 상가를 돌며 필요한 공구와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시설 관리 기사 복장도 준비했습니다. 박 실장은 내부 조력자를 포섭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서버실 구조도를 외우며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한편 강진철이 강만석이 위독하다는 가짜 기사를 내보내며 주가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뉴스에 나온 강진철의 가식적인 표정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다려라. 당신이 가진 거 다 뺏어서 바닥으로 끌어내려 줄 테니까. 도윤이 박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좀 지켜주세요. 저는 제 할 일을 할게요. 결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도윤이 작업복을 입고 공구 가방을 메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나약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시작이야. 도윤의 눈에 확신이 서렸습니다. 박 실장이 도윤에게 위조된 출입증을 건넸습니다. 조심하세요. 들키면 끝입니다. 걱정 마세요. 꼭 성공할게요. 도윤이 하늘그룹 본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20년 만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기회가 왔습니다. 박 실장이 도윤에게 위조된 출입증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실에 미리 전화를 걸어 놓았습니다. 서버실 항온항습기 고장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윤이 에어컨 수리하러 왔습니다라며 자연스럽게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경비원이 공구 가방을 대충 훑어보고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지하 3층에 도착한 도윤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서버실 도어락의 패널을 드라이버로 뜯어냈습니다. 역시 디지털 락이네. 도윤이 전압 테스터기로 회로를 확인했습니다. 휴대용 배터리를 이용해 도어락에 전기적 쇼트를 일으켰습니다. 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냉기가 감도는 서버실로 도윤이 진입했습니다. 수십 대의 서버가 웅웅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비자금 장부가 든 메인 서버 렉을 찾았습니다. 소형 드릴로 물리적 잠금 장치를 파괴했습니다. 하드디스크를 뽑아내는 순간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강진철이 설치해둔 별도의 보안 센서였습니다. 젠장! 서버실 출입문이 자동으로 폐쇄되었습니다. 도윤이 갇히고 말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빨리 열어. 문이 안 열려요. 도윤이 탈출구를 찾기 위해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환기구가 보였습니다. 전동 드릴로 환기구 덮개를 풀어냈습니다. 좁은 배관 통로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보안팀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천장 덮개만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위로 올라갔나? 환기구를 수색해. 환기구 속을 기어가던 도윤이 고속 회전하는 배기팬에 가로막혔습니다. 도윤이 침착하게 니퍼를 꺼내 팬의 모터 전선을 절단했습니다. 팬이 멈추자 날개 틈새로 빠져나갔습니다. 좁은 통로에서 나사못에 긁혀 팔뚝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흘렸지만 도윤은 하드디스크를 품에 안고 포복 전진했습니다. 건물 외벽 배기구에 도달했습니다. 쇠창살을 발로 차부수고 3층 높이 화단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착지 충격으로 발목을 접질렸습니다. 으악! 도윤이 절뚝거리며 쓰레기 집화장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강진철이 CCTV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쥐새끼 잡아.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보안팀이 건물을 봉쇄했습니다. 도윤이 포위되기 직전 청소차로 위장한 박 실장의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요. 도윤이 트럭 짐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속에 숨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품속의 하드디스크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무사하네. 피 묻은 손으로 하드디스크를 꽉 쥐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트럭이 검문소를 통과할 때 경비원이 짐칸을 확인했습니다. 뭐 실은 거예요? 일반 쓰레기요. 박 실장이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경비원이 대충 보고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쓰레기 속에 숨은 도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한 거리로 벗어난 후 도윤이 짐칸에서 나왔습니다. 성공했어요. 하지만 하드디스크가 손상되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안전가옥에 돌아온 도윤이 노트북에 하드디스크를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인식이 안 돼. 도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박 실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헤드가 나갔어요. 탈출할 때 충격을 먹었나 봐요. 도윤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실장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게 없으면 다 끝이에요. 강진철을 잡을 방법이 없어요. 고칠 수 있어요. 제가 할게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화장실을 깨끗이 닦아 임시 클린룸을 만들었습니다. 안경 드라이버와 핀셋을 이용해 하드디스크 덮개를 열었습니다. 숨소리도 내면 안 돼요. 도윤이 정밀 수술을 집도하듯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찌그러진 헤드핀을 조심스럽게 펴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조금만 떨려도 데이터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끝에 수리가 끝났습니다. 다시 연결한 하드디스크가 윙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떴다. 폴더 안에 강진철의 이중장부와 음성 파일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거예요. 도윤이 아버지 강민재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브레이크가. 젠장. 진철이 형. 왜 이래. 도윤이 모니터를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이었습니다. 박 실장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강진철. 도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강진철이 발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내일 긴급 주주총회를 열어 회장직을 승계하겠습니다.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내일 주주총회장이 결전이에요. 도윤이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박 실장이 건넨 아버지의 옛 정장을 입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도윤의 모습이 젊은 시절의 강민재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가 준 약도를 다시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지켜봐줘요. 박 실장이 제안했습니다. 회장님도 깨워야 해요. 병원으로 가시죠. 두 사람이 병원에 잠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하늘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내일의 결전을 예고하듯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강진철, 이제 내 차례야. 도윤이 중얼거리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 실장이 병원 내부 도면을 펼쳤습니다. 회장님, 병실은 여기예요. 경비가 삼엄할 겁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도윤과 박 실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모텔을 나섰습니다. 마지막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이 강진철에게 토사구팽 당할 위기에 처한 재무팀장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재무팀장의 집 앞에는 강진철의 감시원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배달원 복장을 하고 오토바이를 이용해 뒷골목으로 접근했습니다. 담벼락을 넘어 들어간 도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재무팀장을 발견했습니다. 누구세요? 재무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이 블랙박스 음성을 재생했습니다. 브레이크가. 젠장, 진철이 형. 강민재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재무팀장이 충격에 입을 벌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20년 전 강진철이 저지른 살인의 증거예요. 도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죽을 수 있어요. 강진철은 꼬리 자르기를 시작했거든요. 재무팀장이 벌벌 떨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살고 싶으면 증언하세요. 강진철의 비자금 조성 과정을 모두 털어놓으세요. 도윤의 설득에 재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도윤이 재무팀장을 오토바이에 태워 감시망을 뚫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한편 박 실장이 믿을 수 있는 주치의를 대동하고 강만석의 병실로 잠입했습니다. 병실 앞을 지키던 강진철의 사설 경호원들이 박 실장의 등장에 당황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박 실장이 날렵한 몸놀림으로 경호원들을 제압했습니다. 으악! 경호원들이 쓰러졌습니다. 주치의가 강만석에게 투여되던 수면제를 중단하고 해독제를 주사했습니다. 이제 곧 의식을 찾으실 겁니다. 잠시 후 강만석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뒤늦게 병실에 도착한 도윤이 강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강만석이 도윤을 알아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어. 네. 살아서 돌아왔어요. 도윤이 강만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다 밝힐 거예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셔야 해요. 강만석이 침대 매트리스 밑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비상금고 열쇠가 있어. 도윤이 열쇠를 찾아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강만석이 미리 써둔 주식 양도 위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회사를 지켜라. 강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위임장을 건넸습니다. 도윤이 위임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꼭 지킬게요. 약속드려요. 강진철이 병원으로 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도윤과 박 실장이 급히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강만석이 다시 자는 척 연기하며 강진철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도윤의 등 뒤로 여명이 밝아왔습니다. D-데이의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도윤이 주먹을 쥐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주주총회장에는 강진철 측근들과 매수된 주주들이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진철이 단상에 올라 거짓 눈물을 흘리며 연설했습니다.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 하늘그룹을 이끌어가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님께서 위독하신 상황에서 그룹의 공백은 있을 수 없습니다. 회장 취임 안건 투표가 시작되려는 찰나 강당문이 쾅 열렸습니다. 잠깐. 도윤이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박 실장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도윤을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진철이 소리쳤습니다. 저놈 막아.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지만 박 실장이 고용한 사설 경호팀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도윤이 단상 앞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강민재의 아들이자 하늘그룹의 적통 이도윤입니다. 장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진철이 인신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저놈은 사기꾼의 전과자다.
믿지 마세요. 도윤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강만석의 위임장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정권을 위임하셨습니다. 이 총회는 무효입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며 여론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99.99%. 정말 회장님의 손자인가 보네. 강진철이 발악했습니다. 조작된 서류다. 속지 마세요. 물병을 도윤에게 던졌습니다. 도윤이 물병을 피하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작? 누가 진짜 조작을 했는지 보시죠. 스크린에 강진철의 이중장부 내역과 횡령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50억 원 유령회사 납품, 100억 원 해외 비자금, 재무팀장이 증인석에 나와 폭로했습니다. 강진철 부회장이 시킨 일입니다. 저는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이에요. 강진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주주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도둑이 따로 있었네. 사기꾼은 누구야? 도윤이 마지막으로 블랙박스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진철이 형, 브레이크가 안 돼. 아버지의 비명이 강당을 울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강진철을 노려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빠한테 왜 그랬어? 강진철이 대답하지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강진철이 궁지에 몰리자 도윤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다 모함이야. 거짓말이라고. 그때 호통 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그 손 놓지 못해. 휠체어를 탄 강만석이 등장했습니다. 죽어가던 줄 알았던 강만석의 등장에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강진철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강만석이 단상으로 나와 도윤을 감쌌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고 손자까지 건드려? 강만석이 진노했습니다. 너는 내 조카도 인간도 아니다. 강만석의 일갈에 강진철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강진철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진철 씨, 살인 교사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진철이 끌려가며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강만석이 등을 돌렸습니다. 도윤이 끌려가는 강진철을 끝까지 노려보았습니다. 강진철의 아내와 측근들도 줄줄이 연행되었습니다. 정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도윤이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강만석이 도윤의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해냈다. 네가 해냈어. 강만석의 칭찬에 도윤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어떤 기분이세요? 도윤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할아버지 모시고 병원부터 가겠습니다. 도윤의 효심 깊은 모습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주주들이 도윤과 강만석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강만석이 도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진짜 우리 집으로. 도윤이 창밖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봤지? 나 약속 지켰어. 뉴스에서는 한울그룹의 극적인 정상화와 잃어버린 손자의 귀환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정의는 살아있다. 도윤이 자신의 이름이 강도윤으로 바뀐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도윤은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삶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강만석이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뭘 하고 싶으냐? 도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 네. 할아버지랑 함께요. 강만석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사건 일주일 후 도윤이 저택의 주인이 되어 호화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90도로 인사할 때마다 도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도련님,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도윤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만석이 도윤에게 최고급 양복을 입히고 경영 수업을 시켰습니다. 이게 대차대조표고 저게 손익계산서야. 도윤이 회계장부와 경영 전략을 공부했지만 머리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너무 어려워요. 천천히 배우면 돼. 시간은 많아. 임원회의에서 도윤은 전문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ROI 개선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뭐예요? 도윤이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뒤에서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근본은 못 속여. 공부를 안 했으니 어쩔 수 없지. 도윤이 상처받았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몰래 차고에 가서 자동차를 정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가 가장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느 날 강만석이 도윤의 방에 들어왔다가 책상 위에 기계 설계도들을 보았습니다. 이거 네가 그린 거냐? 도윤이 들킨 것이 부끄러워 설계도를 숨기려 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요. 강만석이 설계도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정교하고 창의적이었습니다. 정말 잘 그렸구나. 하지만 강만석은 그룹을 물려주고 싶은 욕심의 선을 그었습니다. 취미는 취미로만 해라. 네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어. 도윤이 실망했지만 할아버지를 위해 꾹 참았습니다. 억지로 파티에 참석하고 인맥을 쌓으려 노력했지만 실수만 연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윤이에요. 존댓말을 써야죠. 아, 죄송합니다. 도윤이 매번 실수했습니다. 결국 과로와 스트레스로 코피를 쏟고 쓰러졌습니다. 강만석이 쓰러진 도윤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손자를 망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깨어난 도윤에게 강만석이 물었습니다. 힘드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도윤이 울었습니다. 강만석이 박 실장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틀린 것 같아. 도윤이 창밖의 연구소를 바라보며 자신의 진짜 꿈을 고민했습니다. 저곳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이 강만석 몰래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신형 엔진 결함으로 연구원들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왜 자꾸 과열되는 거지?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있나? 연구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참다 못한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센서 배선 문제예요. 연구원들이 도윤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누구세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저기 보세요. 도윤이 엔진 내부를 가리켰습니다. 온도 센서가 잘못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과열 신호를 못 받는 거예요. 연구원들이 무시했습니다. 아마추어가 뭘 안다고. 도윤이 직접 공구를 들고 시범을 보였습니다. 배선을 다시 연결하자 엔진이 정상 작동했습니다. 정말 고쳐졌네? 연구원들이 도윤의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한눈에 알아보셨어요? 도윤이 뿌듯해했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강만석이 도윤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연구소에 갔다 왔구나? 도윤이 혼날까봐 잔뜩 긴장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구경만. 강만석이 연구소장의 칭찬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분이 와서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주셨다더군. 내 아비도 기름밥 먹는 걸 제일 좋아했지. 강만석이 껄껄 웃었습니다. 경영은 전문 CEO에게 맡기고
너는 기술 개발을 맡아라. 강만석의 파격 제안에 도윤이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래도 돼요? 그게 너답다. 도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와, 정말요? 다음 날부터 도윤이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연구소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과 밤새 토론하고 라면을 먹으며 진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면 효율이 30% 올라갈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낙하산이라는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도윤을 우리 본부장님이라며 따랐습니다. 도윤이 과거 소년원 친구들을 찾아가 기술을 배울 기회를 주었습니다. 진짜야? 일자리 줄 수 있어? 응. 손재주 좋은 놈들 다 데려올게. 언론에서 현장형 오너 3세라며 도윤의 행보를 칭찬했습니다. 강만석이 도윤이 개발한 신제품 발표회에 참석했습니다.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도윤이 단상에서 할아버지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도윤이 첫 월급으로 강만석에게 빨간 내복과 안마의자를 선물했습니다. 이게 뭐야? 할아버지 건강 챙기시라고요. 저택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몇 달 후 평화로운 저택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강진철의 잔당들이 감옥에서 보복을 사주했습니다. 연구소에 방화 시도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2시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불이야. 도윤이 뛰어 일어나 연구소로 달려갔습니다. 중요 데이터를 지키려다 가벼운 화상을 입었습니다. 으악! 팔뚝에 화상을 입었지만 서버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소식을 들은 강만석이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몸 좀 사려라. 넌 내 하나뿐인 손자야. 강만석이 호통을 쳤습니다. 할아버지 거 지키려고 그랬죠. 도윤의 말에 강만석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바보 같은 놈. 이 사건을 계기로 그룹 내 강진철의 잔재 세력이 완전히 일소되었습니다. 박 실장이 뿌리까지 뽑아냈습니다. 도윤이 화상 흉터를 영광의 상처로 여기며 더욱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강만석이 재단을 설립하여 도윤과 같은 처지의 청소년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도윤재단이라고 이름 붙이자. 제 이름은 너무 내 이름이 좋아. 희망이라는 뜻 아니야? 도윤이 재단 이사장직을 맡아 보호 종료 아동들의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의 친모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외국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강만석의 주선으로 도윤이 어머니와 영상통화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도윤아. 화면 속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도윤도 함께 울었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 잘 자랐구나. 엄마도 건강하세요. 도윤이 어머니를 한국으로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강만석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가족의 울타리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도윤이 진정한 안정을 찾았습니다. 박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뀌고 다시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이 아버지의 기일을 앞두고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강만석도 도윤과 함께 산소에 갈 체력을 기르기 위해 재활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눈이 올 거라는 일기예보를 보며 두 사람이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1년 전과 같은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함께였습니다. 기일 전날 도윤이 직접 만든 최첨단 전동 휠체어를 강만석에게 선물했습니다. 이거면 눈길도 끄떡없어요. 탱크 바퀴 달았거든요. 도윤이 자랑했습니다. 강만석이 휠체어를 타보고 기뻐했습니다. 천하무적이네. 이제 어디든 갈 수 있겠어.
두 사람이 시장에 가서 제사 음식을 직접 장만했습니다. 서툰 솜씨로 전을 부치며 서로 얼굴에 밀가루를 묻히고 장난을 쳤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묻었어요. 너도 여기 하얗게 됐어. 저택의 사용인들도 두 사람의 모습에 흐뭇해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밤이 되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창밖을 보며 상념에 잠겼습니다. 1년 전 춥고 배고팠던 그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만석이 따뜻한 코코아를 들고 도윤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생각하냐? 그냥 행복해서요. 도윤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강만석이 도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네가 내 복덩이다. 할아버지가 제 산타클로스예요. 두 사람이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챙겨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도윤이 꿈속에서 아버지와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잘했다, 우리 아들. 아버지가 도윤을 안아주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도윤이 말끔한 코트를 입고 강만석이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박 실장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은 1년 전과 같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1년 전 생각나네.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묘지 입구에 도착하자 도윤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떳떳하게 갈 수 있어요. 강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함께 가는 거야. 차 문을 열고 눈 덮인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가운데 도윤이 강만석의 전동 휠체어를 세팅했습니다. 특수 제작된 바퀴 덕분에 휠체어가 눈길을 미끄러지지 않고 잘 올라갔습니다. 도윤이 강만석의 옆에서 나란히 걸으며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강만석이 1년 전 도윤을 발견했던 나무 뒤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저기서 네가 울고 있었지. 귀신인 줄 알았다. 할아버지 쓰러졌을 때가 더 무서웠어요. 도윤이 받아쳤습니다. 묘소에 도착한 두 사람이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도윤이 아버지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빠 나왔어. 이번엔 씩씩하게 왔어. 강만석이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아비 왔다. 내 아들이 아주 훌륭해. 두 사람이 절을 하고 비석에 쌓인 눈을 손으로 쓸어냈습니다. 도윤이 품에서 재단 설립 허가증과 연구소 사원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나 이제 떳떳하게 살아. 아빠도 좋아하지? 강만석이 도윤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도윤이 강만석의 손을 잡고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효도 더 많이 할게요. 강만석이 농담했습니다. 그래, 내 장가가는 건 보고 가야지. 눈밭 위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고요함 속에 눈 내리는 소리만 사각거렸습니다. 1년 전의 비극적인 장소가 이제는 가장 따뜻한 추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도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송이를 손으로 받았습니다. 아빠, 우리 행복해요. 강만석도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재야,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쉬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도윤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눈사람 만들고 가요. 강만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큰 놈이 무슨. 하지만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심으로 돌아가 눈을 굴리며 큼직한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눈사람에게 도윤의 목도리를 둘러주고 나뭇가지로 팔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아빠 눈사람이에요. 우리 지켜달라고요.
세 가족이 함께 있는 듯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박 실장이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남겼습니다. 강만석이 배가 고프다며 재촉했습니다. 이제 가자. 배고프다. 군고구마 사러 가자. 제가 쏠게요. 월급 받았잖아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하얀 눈밭에 나란한 바퀴 자국과 발자국을 남기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1년 후 하늘그룹 연구소에서 도윤이 작업복을 입고 드론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만든 드론이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성공이다. 정말 대단해요. 강만석이 멀리서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드론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윤도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드론 카메라의 시선으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눈 내리는 묘지에서 만난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 되었습니다. 도윤이 하늘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행복해요. 지켜봐줘서 고마워요.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눈 내리는 묘지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20년 만에 진실을 밝혀내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막을 내렸습니다. 도윤은 복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었죠. 강만석 회장 역시 손자를 통해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가장 어두운 곳으로 밀어넣지만 그 끝에서 만나는 따뜻한 손길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세 세대에 걸친 사랑과 화해로 완성된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도 언젠가는 따뜻한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가족이란 혈연을 넘어선 진심과 배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사연을 듣고 느끼신 점을 댓글로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